14장 비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비용의 의의인데요. 자, 비용이라는 것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출되는 금액으로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순자산이라는 것은 자본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자본 거래를 제외한다는 것은, 자, 투자받은 자금을 반환하게 되면 차변의 비용이 아니라 자본금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본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 자본이 감소하는 것이다. 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은 줄겠죠. 그러면 그 단기 순이익이 자본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요. 자, 그럼 비용을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비용을 언제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거냐, 인식에 대한 건데요. 자,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수익도 마찬가지, 비용도 마찬가지. 자, 발생주의로 우리가 비용을 인식을 하는데, 자, 그럼 발생주의라는 것은 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생각해 보면요. 재료를 구입해서 그 다음에 생산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고 채권 관리를 통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이러한 경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조기업의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렇게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생주의로 비용을 인식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공장에서는 재료를 투입해서 기계를 돌리면서 물건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공장에서 전기요금, 그리고 매일매일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또 기기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비용은 발생되고 있고, 자, 이처럼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비용을 그럼 어느 시점에 인식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주의라는 것은 너무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구체화 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자, 그래서 발생주의로 하되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최대한 대응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보면,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매년 X1년도, X2년도 매년 1년 단위로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비용을 장부에다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발생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된 시점에 비용이 비용을 대응시키자는 거예요. 비용을 대응시키자.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2년인 기기장치를 1,000원에 취득했을 때 기기장치를 취득했을 당시에는 수익 창출에 아직 기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기계가. 그럼 우선은 자산으로 기록을 했다가 이 기계를 이용해서 매년 수익을 창출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1,000원의 기기장치에 대한 가치 감소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매년 우리가 이 수익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대응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 수익에 대응을 시켜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서 이익을 측정하는 것이 이 성과에 대한 유용한 이 손익계산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은 발생주의로 비용을 기록하긴 하되 수익이 일어난 시점에 최대한 비용을 대응시켜서 우리가 인식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수익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취득한 시점에 수익 창출이 없기 때문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기장치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가 기계의 사용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기간에 적정하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 감가상각비 인식이 대표적인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럼 비용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비용도 수익과 마찬가지로 활동별로 구분을 하자라는 겁니다. 활동별로. 그래서 비용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 뭐 개인이면 소득세 비용, 이렇게 해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비용이라는 것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상기업에서 영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상품이 팔려나간 거, 그죠? 상품 매출 원가. 또 판매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가, 판매 관리비가 대표적인 영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업 외비용은 뭘까요, 여러분?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죠.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 이자 비용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처럼 영업 활동에서 발생되지 않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비용. 자, 법인세 비용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인데요. 이 법인이 내는 법인세를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인데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 개인이 소득세를 냈다 그러면 소득세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비용은 영업비용, 영업비용, 법인세 비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비용의 개정 과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매출원가죠. 매출원가는 영업비용에 해당이 되죠.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죠? 상기업의 경우에는 상품 매출원가,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제품이 팔려 나갔으니까 제품 매출원가, 용역 제공기업은 용역 매출원가, 이렇게 어, 기업의 기업의 형태별로 이렇게 매출 원가 비용은 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영업 비용입니다. 이런 매출 원가. 자, 우리가 분기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자, 12월 10일 날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이 증가되고요.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겠죠. 자, 12월 15일 날 구입한 상품 중에 만 원이 불량이 나서 반품했대요. 자,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여러분? 자, 외상 매입금 10만 원 중에 만 원을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상품이 줄어드는 건데 이걸 우리가 바로 상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관리 목적상 매입 반출 및 애누리라고 해서 이 상품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월 18일 날 대금을 조기 상환해서 외상 매입금을 일찍 갚아서 7천 원을 할인받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외상 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자, 그리고 할인받은 거 7천 원 제외하고 현금으로 8만 3천 원을 지급을 했죠. 그럼 7천 원 할인받은 것은 상품의 취득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할인을 받은 거니까. 상품을 구입한 우리 입장에서는 상품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때 상품이라고 바로 하지 않고 관리 목적상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상품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순매입액이라는 걸 배웠었죠. 자, 우리가 상품을 지금 매입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10만 원의 상품을 구입을 했다가 매입 반출 및 내놓으리 해준 게 만 원이 있죠. 그죠? 만 원은 빼고 또 7천 원만큼 할인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만 원은 매입 반출 및 애누리 했고 그다음에 7천 원은 매입 할인 받았고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럼 10만 원 중에 만 원과 7천 원 이 매입 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받은 걸 빼면 우리가 상품을 매입한 순 매입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만 3천 원이 되는 거예요. 이 8만 3천 원을 우리가 순매입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순매입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12월 20일 날 상품 판매를 하고 10만 원의 현금을 수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겠죠. 그런데 이때 팔려나간 상품의 원가에 대한 매출원가 분계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는 12월 말일 날 하는 거예요. 12월 말일 날. 기말에 상품 재고액이 얼마가 있대요, 여러분?
3,000원이 남았대요. 지금 상품의 매입 금액이 83,000원인데 기말에 3,000원이 남았대요. 그럼 얼마어치 팔려 나간 거죠? 83,000원 중에 3,000원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8만 원이 매출 원가로 팔려 나간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거 12월 31일 날 대변의 상품 자산이 8만 원 감소했고 차변의 이 비용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한 그 해에 이 상품 매출 수익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 바로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을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다 이런 걸 배웠었어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 그럼 비용은 최대한 수익에 대응시키자라는 건데 이 대응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직접 대응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 비용을 직접적으로 대응시켰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은 이 매출원가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손익계산서 구조 여러분 어떻게 돼 있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거잖아요. 자, 매출액은 지금 10만 원의 상품 매출을 한 거니까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 10만 원이 들어가고요. 매출원가 지금 8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죠? 상품 매출원가 비용 8만 원 이렇게 해서 이 매출원가 비용은 상품 매출에 직접적으로 비용을 대응시켜서 매출 총 이익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수익 비용 대응이에요, 여러분. 그죠? 예, 이 수익에 관련된 비용을 최대한 대응시키자라는 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8만 원이라는 매출 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산출한 거죠, 여러분? 자, 이 매출 원가 8만 원은 기초에 있던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에 매입한 순매입액, 단기 상품 순매입액 8만 3천 원을 더하고요. 기말에 창고에 우리가 상품이 얼마 남았었어요? 3천 원이 남았으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 3천 원을 빼서 8만 원이 팔려 나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이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만 원을 8만 원짜리 상품을 10만 원에 판 거죠. 그래서 2만 원만큼 이걸 뭐라고 한다?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매출 총 이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판매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이런 판매비와 관리비들을 그 밑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것은 판매 활동이나 관리 활동에서 발생된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을 팔려면 종업원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급여. 또 가게 월세 내야 되잖아요. 임차료 등과 같이 판매나 관리 활동에서 발생된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쭉 볼게요. 자, 급여가 있죠. 종업원 월급 준 거죠, 뭐. 근데 이제 월급 줄 때 우리가 각종 수당도 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급여에 들어갑니다. 그럼 제조업의 경우에는 참고로 공장 직원들 인건비가 나가면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구분을 해요. 자, 다만 우리가 일용직 인건비가 나가면 이때는 작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작급.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우리는 제조기업을 기준으로 시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급여, 뭐 일용직에 대한 급여, 작급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게 퇴직급여입니다. 자, 퇴직급여는 이제 퇴직금 비용을 말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퇴직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죠? 연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기에 발생된 퇴직금을 퇴직급여로 처리하면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죠. 했다가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상기하고 혹시라도 더 퇴직금을 준 게 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도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그 퇴직급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료예요, 여러분. 임차료. 자, 여러분, 임차료는 뭘까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어로는 리스료라고 하잖아요. 그죠?
임차료라는 거는 자산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건물이나 기계나 차량 등의 어떤 자산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내는 거. 대표적으로 어, 건물 월세 내는 거 있죠. 그죠? 임차료. 그다음에 리스료. 이런 거. 리스료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운영 리스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운영 리스료.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게 복리후생비. 자, 직원들 복지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식대, 뭐 직장 체육대회를 열었다든지, 또 야유회비, 또 경조사비. 또 여러분 기억날까요? 우리 건강보험료를 또 회사가 반을 부담해 주잖아요. 건강보험료 회사가 부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합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거는 옛날에는 이걸 접대비라고 했었어요. 근데 용어가 좀 바뀌어가지고 접대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와 관련해서 거래처에 제공하는 각종 접대성 비용이다라는 거죠.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를 했다든지 거래처에 명절 선물을 보내줬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을비에 여러분. 자, 본사의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그냥 합쳐서 수도광열비라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 공장에서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이 발생되면 가스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공장의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만 저희 전산회계 2급 시험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산회계 1급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반비예요, 여러분. 자,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물건 판매와 관련해서 운송비가 나간 거죠. 자, 그때 운반비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택배비 등과 같은 운반비를 판매자가 부담을 했다. 근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물건 상품을 구입하는 구매자 입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운반비를 만약에 내가 부담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운반비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운반비를 부담했다라고 하면 운반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시는 거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운반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상품을 사는데 내가 운반비를 냈어요. 그럼 그건 상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한다는 거. 이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예요. 차량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차량에 유류대가 들어간다든지, 뭐 차량 오일을 교체했다든지, 차량 수리비가 나갔다든지, 이렇게 차량 유지를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자, 수선비, 이건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차량을 수리하면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해요. 근데 이제 차량이 아닌 기계나 건물, 설비, 이런 것들을 수리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기기장치를 수리했는데 내용연수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건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그죠? 우리 유형대사에서 배웠었죠. 그럼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수선비라고 하면 안 되고 해당 유형자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로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는 B자로 끝나는 것들이 많죠. 그죠? 수선비, 차량 유지비, 뭐 운반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이렇게 B자로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여비교통비인데요. 자,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된 출장을 가면서 들어가는 이런 교통비, 숙박비, 식비 같은 것들. 출장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장 여비를 말한다. 여비교통비. 통신비. 여러분 통신비라는 표현은 우리 일상 가정에서도 많이 쓰죠. 핸드폰 요금이나 전화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 냈다, 통신비 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전화 요금, 핸드폰 요금, 팩스, 인터넷 사용료, 또 여러분 우편 요금, 우편 요금도 우편이라는 것도 누군가한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는 통신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통신비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금과 원가. 그럼 세금과 원가.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싶어요. 여러분 세금과 공과금을 말하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 세금이나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낸 비용을
우리가 세금과 공과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뭐 내가 건물 같은 걸 갖고 있다. 그러면 자가 건물이다. 그러면 재산세를 낼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 또 협회비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가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방을 판다 그러면 뭐 가방협회, 내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세무사협회, 이렇게 협회 단체에다가 협회비를 또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뭐 조합회비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요? 여러분 불러주세요. 도서인쇄비, 뭐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이렇게 빗자로 끝나는 것들이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또 많이 있습니다. 도서인쇄비네요. 자, 도서 구입비, 신문 구독료, 잡지 구독료, 이렇게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도서나 신문 구입을 하거나 또 잡지 구입을 하거나 이런 도서 비용뿐만 아니라 인쇄비, 그죠? 명함 인쇄, 종업원들 명함을 인쇄해 주거나 회사 도장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도서 인쇄비로 처리를 합니다. 소모품비, 자, 우리 복사용지나 또는 뭐 사무용 문구류나 이런 소모성 비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이제 소모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기록을 했다가 연말에 사용한 것만큼을 소모품비로 대체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결산 쪽에서 또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복사용지나 사무용품 문구류나 이런 소모성 물품비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죠? 광고 선전비. 기업의 업무와 관련해서 광고 목적으로 뭐 TV,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우리 광고비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수수료 비용. 자, 수수료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어, 발생하는 비용이다. 용역 제공받은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뭐 프리랜서한테 지급하는 번역료나 또 은행에서 대금 추심을 해주면서 우리가 은행에 추심료를 내잖아요. 이런 추심료. 그다음에 은행에 송금 수수료를 냈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수료 비용이에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돈을 빌려 쓰고 내가 냈다. 그러면 그거는 금전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건 수수료가 아니라 이자예요, 이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거다. 이자 비용은 내가 금전을 빌려 쓰고 지불하는 대가다. 그렇게 해서 차이점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감가상각비, 그죠? 또 대손상각비. 자, 우리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에서 공부를 했었죠. 기기장치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가치가 줄게 되면 우리가 결산할 때뭐 정액법이나 정류법 등을 이용해서 매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죠. 이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구입했을 때, 기계를 구입했을 때 바로 수익 창출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기기장치라는 자산으로 했다가 이 기계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 기간에 적절하게 이 감가상각비를 배분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최대한 대응을 시켜보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자, 대손상각비. 이건 뭐죠? 대손이란 게 내가 받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손실을 우리가 대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말 결산을 할 때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추정액을 추정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했다가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우선 상기해 주고 그러고도 대손이 더 크게 났다. 그럼 부족한 건 그렇죠. 대손 상각비로 인식한다. 요게 이제 대손 상각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외에 영업활동, 외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영업 외 비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자 비용,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자 비용은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지금 이자를 지급하는 거니까 이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금전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자, 주식이나 채권을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기말에 공정가치를 평가해 봤더니 공정가치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 손실을 인식을 하는 거죠. 공정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공정가치가 하락했을 때는 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인식을 하는데 이거는 상품 파는 거랑은 관련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 외비용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자, 이거는 갖다가 판 거죠. 단기 매매증권을 내가 10,000원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15,000원에 갖다가 팔았다. 그럼 5,000원만큼 이익이 났잖아요. 그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기 매매증권 이익이 아니라 이건 손실 케이스니까 그죠? 이거 좀 바꿔서 해볼게요. 제가 손실에 대한 거니까 10,000원의 장부 금액보다 싸게 팔았대요. 예를 들어서 9,000원에 팔았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마이너스 1,000원만큼 난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해서 우리 수익 파트에서 영업의 수익에서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처분 금액이 더 작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여러분 이건 언제 배웠었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우리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받으러움을 만기되기 전에 기업이 자금 융통 목적으로 은행에다가 갖다가 매각한 거예요. 그쵸? 자금 융통 목적으로 받으러움 만기 전에 은행에다가 어음을 매각했을 때 그 할인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갖고 있던 받으러움을 은행에다가 갖다가 팔았대요. 100만 원짜리를.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에. 그래서 은행에서 그 할인료 5만 원을 제외하고 95만 원을 자금을 조달받았어요. 그럼 이 5만 원 할인료 낸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받으러움이라는 매출 채권을 은행에다가 처분하면서 손해 본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그런데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자금 융통 목적이지 상품 파는 거랑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영업 외비용으로 구분이 된다. 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무형자산 처분 손실, 투자자산 처분 손실. 이건 쉽게 말해서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처분 금액이 작은 거예요. 장부 금액보다. 이해되죠? 무형자산 처분 손실은 무형자산을 처분했는데 무형자산을 처분하면서 받은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특허권 100원짜리를 90원에 팔았다. 그러면 10원만큼 손해 났잖아요. 이런 손실을 말하고 또 투자자산을 처분하면서 손해 봤으면 그렇죠. 투자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외화환산 손실하고 외환차손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영업외 수익 공부할 때 우리 외화채권 채무에 대해서 기말에 환율 변동에 따른 우리가 이익이 나면 외환산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환율 변동이 돼서 손실이 난 거예요, 이번에는. 환율 변동이 돼서 손실이 났을 때는 이때는 외환산 손실로. 그 다음에 외화채권이나 채무를 대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면서 환율 차이 때문에 생긴 거 이때는 외환차손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재해 손실,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손실 났을 때 건물의 화재나 천재지변이나 도난 등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1월 20일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3천만 원의 건물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취득했대요. 그럼 1월 20일 날 차변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당좌수표 발행하면 뭐가 감소해요? 그렇죠. 당좌 예금이 감소합니다. 감독자의 실수로 공장 건물에 화재가 났대요. 그래서 건물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기로 해요. 그냥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그죠? 이 손실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재손실이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대요, 여러분 보니까 기부금, 잡손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 외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기부금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업이 이렇게 사회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죠. 뭐 어려운 단체에다가 기업이 기부를 했을 때
뭐 이런 비용을 기부금. 이거는 장사하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외비용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 잡손실. 영업활동 이외 활동에서 생기는 적은 금액의 손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은 매출원가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 또 법인세 비용도 있네요. 그죠? 법인세 비용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낸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인세를 중간에 미리 내는 거, 이걸 중간연합이라고 합니다. 또 법인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기말에 이제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소득세 비용으로 출제가 돼요. 근데 이 기본적인 분계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 이 법인의 회계 기간에 1월부터 12월 이 1년에 대한 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년도 3월에 내고요. 우리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은 1년치 소득에 대한 이 개인 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에 내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법인세를 제가 예를 들어 놨는데 자, 1년에 법인세를 한 번에 내게 되면 이 법인이 부담이 되니까 중간에 한번 세금을 미리 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간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인이 1월부터 6월 동안 이 중간 기간에 대해서 벌어들인 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미리 내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지금 법인세를 100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납부했대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선납세금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했다가 법인이 12월 31일 날 연말에 결산을 할 때 1년치 법인세를 계산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이 세금을 12월 말일 날 내는 게 아니라 내년도 3월에 내요. 법인 같은 경우. 그럼 이게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냐면 우선은 500만 원의 법인세 비용이 발생됐으니까 12월 31일 날 법인세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1년치 세금이 500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세금으로 지금 미리 낸 게 1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금 500 다 내실 건가요? 아니죠. 400만 원만 추가로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말일 날 1년치 법인세 비용을 기록할 때 차변에 미리 납부했던 선납세금을 대변으로 상기해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3월에 낼 거니까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법인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원천징수에 대한 거 잠깐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원천징수 제도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앞에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도 원천징수를 하지만은요, 은행에서 이렇게 법인 기업한테 또는 뭐 기업한테 이렇게 이자를 지급할 때도 세금을 원천징수를 합니다. 자, 제가 가정을 했는데 이 은행에서 법인한테 이자 1,000원을 지급을 하면서 세금 100원을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대신 납부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급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1,000원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세금 100원 제외하고 현금 900원만 법인 기업한테 준 거예요. 그럼 100원은 이 은행이 갖고 있다가 세무서에 내야 될 예수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금은 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세무서에 내야 될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음 달에 만약에 세무서에다가 이걸 납부했다 그러면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이 나가겠죠. 맞죠? 이건 지급하는 은행의 입장이고 이 이자를 받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900원이 들어왔고요. 하지만 이자 수익 전체는 1,000원이 발생했고요. 자, 100원의 세금을 이 법인이 미리 낸 거예요. 그쵸? 자, 법인은 이자 수익이 생기면 이익이 커져서 나중에 법인세를 내게 되는 건데 이 법인세를 이자를 받으면서 미리 낸 거예요. 이 미리 납부한 세금을 우리가 선납세금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참고로. 이 선납세금은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낼 거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은 자산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법인이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1년치 세금이 500원이 나왔다라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그 세금 비용을 법인세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법인세 비용 이 500원을 내년도 3월에 다 납부할 건가요? 아니죠. 이 법인이 이자 받으면서 세금을 미리 낸 게 100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원만 내년도 3월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0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법인이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미리 납부했던 선납세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법인이 또는 기업이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납부한 거를 선납세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 선납세금은 나중에 법인세 비용을 계산할 때 대변으로 이렇게 상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납세금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에 대한 개정 과목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자, 이것도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강에서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